먼저 소설 나간 거 합시다. 자, 우리 박원서의 아저씨의 분장 127쪽 갑니다. 자, 1번에 X, 2번에 5, 3번에 3. 다음 김원일의 손풍금. 4번에 1 할아버지 2의 X. 5번에 4, 6번에 4번이었습니다. 아마 이 소설이 조금 여러분한테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먼저 아저씨의 분장의 질문 없음 넘어갑니다. 다음 손풍금 5번 나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걸 찾아내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 연습용으로 상당히 좋은 질문이에요. 뭐 6번에 불꽃의 어떤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봤던 스타일이지만, 이 5번 같은 경우는 현대소설만의 또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요? 고전소설은 거의 시간의 흐름으로만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현대소설은 과거를 자꾸 현재랑 교차시키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럴 때 그냥 단지 과거 한 번만 나오고 현재는 나오면 까다롭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 안에서도 또 더 깊은 과거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그냥 대과거라고 얘기해서 이걸 또 구분하는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던 거야. 근데 지금 이 5번 문제는 지금 보기를 보시면 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술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다음과 같은 순서라는 말에 주목하셨으면, 처음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 C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될 거라고 했으니까, 어느 대목을 읽을 때 이거 A구나, 이 대목부터는 B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서 같이 동시에 읽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문을 다 읽고 이 문제 딱 들어올렸다면 시간도 엄청나게 썼을 거고, 그리고 또 많이 꼬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지문 읽기 전에 문제를 여러분 먼저 훑으셔서 예측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풀겠다라는 걸 가지고 그러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습관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문 읽기 전에 문제부터 대략 빨리 훑어보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배분해서 풀어야 할지 시간 순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하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엄청나게 여러분들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가볼게. 일단 손풍금이라는 작품, 난파단첩으로 체포되어 21년을 복역을 하고 감옥살이 했다는 얘기죠. 작고한, 작고가 뭐야?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소설이라든지 문학 같은 거 좀 관련된 작품 해 가다가 좀 여러분 평소에 잘 안 쓰던 이런 생소한 언어 단어 나왔을 때 좀 체크하고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따로 시간 내서 막 책 읽고 독서 이런 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국어 관련된 지문들 읽으면서 단어 어휘 실력 쌓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21년을 복역하고 돌아가신 작은 할아버지의 생애를, 일단 작은 할아버지 인물 나왔죠. 작은 할배, 즉 인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 놓치면 안 됩니다. 난파간첩으로 체포가 되었대요. 무슨 말이야? 북에서 남한으로 보낸 간첩, 스파이였다는 얘기죠. 그럼 할아버지가 잡혀서 복역을 하시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의 인생, 생애를 석사 논문의 주제로 삼은 손자는 인물이죠, 혹시. 그럼 할아버지의 손자가 이 할아버지에 대한 논문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할아버지가 살았던 삶의 궤도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남북 간의 어떤 첨예한 인연 대립이라든지 그 속에 또 뭐 전쟁이 터진다든지 그 이후에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할아버지의 삶의 어떤 궤도에 맞춰서 쓰기에 좀 좋은 주제이긴 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어떤 과거사를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또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손자에게 작은 할아버지 말고 또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게 큰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작은 할아버지 또 더 작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또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면 이 두 분은 뭐라는 얘기야? 형제라는 얘기잖아요. 자, 손자는 할아버지의 반응을 이끌어내려 노력하는 한편, 왜? 할아버지에게서 뭔가 얘기를 들어야 소스가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지? 나는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으니까 모든 할아버지의 정보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한편 다른 가족에게서도 작은 할아버지의 행적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한다. 그러면 다른 가족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자식이 있다면 그
그 자식이 나한테는 뭐 큰 아버지거나 아니면 그냥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다른 사람이 있겠지. 여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증언 듣고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는 손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의 내용을 작은 줄거리로 주는 이유는 다 뭐였어? 이걸 모르면, 이 관계를 모르면 문제 풀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조금의 어떤 생략 이전의 앞에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작은 할아버지의 생애와 그분이 살았던 시대를 두고 석사 논문을 쓰겠다는 이 마음이 애초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다. 아, 그럼 뭔데? 처음부터 작은 할아버지의 생애를 쓰겠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어떤 결정적인 어떤 장면이나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써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먹은 건데, 그분이 설령 남이라 해도 분단 현실의 희생양으로서, 희생양이란다.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에 희생당한 분이래요. 그럼 아마도 남파 간첩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다음. 당신 생애가, 이때 당신 누군데? 여러분, 우리 2인칭으로만 당신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없는 제 3인칭의 인물을 거론할 때도 당신께서라는 말을 써요. 이건 3인칭입니다. 즉, 작은 할아버지를 얘기하겠죠. 그런 당신의 생애가 관심을 끌만했는데 제3자가 아닌 바로 우리 집안 어른이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쓴다 해도 쓸만한 주제였지만 이건 비단 우리 할아버지 얘기기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욱더 쓸 가치가 더 했겠죠. 논문 부제목으로 붙인 분단시대 어느 사회주의자의 생애에 대한 합당한 고난으로 정철된 얼룩진 그분 생애는 누구든 정리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었다. 일단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썼는데 작은 할아버지가 사회주의자라는 또 정보잖아요. 이렇게 인물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 연습과 훈련을 이런 거 과제하시면서 계속 해버릇 하세요. 다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화해의 물꼬가 햇볕 정책이란 이름으로 트이자 북한에 대해 이제 거리낌 없이 말해도 좋을 만큼 시대가 달라졌다. 혹시 여러분 이 국민의 정부 어느 대통령인지 아세요? 김대중 정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따뜻한 햇볕을 쬐게 하는 거야. 그럼 그런 옛날 동화 있었잖아. 어떤 나그네의 어떤 옷을 벗기는 건 매서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라는 거. 뭐 그런 동화 있었던 거 알아? 그건 몰라? 즉 아주 냉혹하고 고난과 시련을 혹독하게 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오히려 더 옷깃을 여민단 말이야. 안 벗으려고. 근데 따뜻해지면 오히려 덥다고 벗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게 취한 그 정책을 이름 붙인 게 햇볕 정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윤석열이 이 미친개처럼 막 북한한테 푸시만 하는 게 아니라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따뜻하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그들도 뭔가 자기들한테 화해를 보여주는 걸 아니까 온순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문재인이나 했던 이런 정부일 때는 북한하고 짜다리 우리가 막 미사일 쏘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화해 분위기로 갔었단 말이야. 심지어는 문재인 때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만나기도 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완전 대결 구도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정은이가 왜 열받아가지고 맨날 미사일 쏘고 막 그렇게 잘 못하는 거 아니겠어? 제 정은이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이 꼬라지가 그지? 한두 가지가 지금 문제입니까? 지금 터진 게 아유 진짜 내가 진짜 한 달 내도 씹을 수도 있다. 그만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참고요. 계속.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좋을 만큼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야. 그 말은 다시 뒤집어 말하면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다는 얘기인데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막 그지 고발하거나 잡아가거나 이런 약간 무시무시한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작은 아버지는 이제 유령의 가면을 벗고 이 지하에서 땅에서 지상의 가족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뭐야? 시대적 분위기가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시절에는 그런 사회주의자 운동을 했던 작은 할아버지의 말을 전혀 못 꺼내서 분위기가 쉬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돌아서는 시대가 되니까 이 작은 할아버지 물론 돌아가셨지만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고 와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제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자, 명절이나 집안 길흉사, 좋은 일, 안 좋은 일로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그분에 대한 일화가, 즉 이야기거리, 에피소드가 이제 쉬쉬하지 않고 어른들 입에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게 되었다. 작년 할머니 제삿날 때였다. 기일 정도도 알아야 된다. 제삿날. 큰댁 식구 그리고 고모네 식구에 우리 식구가
할아버지 댁에 모이니 어린 조카들까지 합쳐 20명, 20에 이르렀다. 속칭 일사부태 때 월남이 뭐지? 전쟁 터졌어. 북한 주민들이 이제 피난 내려오다가 남한까지 내려온 거야. 그걸 월남했다라고 얘기하지, 그지? 날은 1월 4일이었고, 그때 월남한 조부모, 즉 할아버지 할머니 때 아래 50년 사이에 후손이 그만큼 가지를 쳤던 것이다. 이제 월남해가지고 뿌리 정착하고 많은 그지 자손들을 이제 번성하게 키워놨다는 얘기죠. 자, 그랬는데 그날도 추모 예배 끝에 작은 할아버지에 관한 일화가 어른들 입에서 우러내렸다. 할아버지, 이제 새천년 21세기가 시작됐는데 올해부터 우리 집안 쪽에서라도 작은 할아버지 기일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날 오늘처럼 가족이 모여 이렇게 추모 예배를 보면 어때요? 하고 큰집 준식이 형이 말을 꺼냈대. 지금 너무 어렸네. 대학 때 속개나 썩이더니 아직도 삐딱한 생각을 청산 못했군. 뭐라? 작은아버지 제사? 작은아버지 제사? 그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작은할아버지의 제사를 찾아주자 그러니까 바로 화내고 있는 장면으로 봤을 때 작은 아버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큰 댁에서 태어난 큰 댁의 형님, 지금 준식이 형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한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그 작은아버지가 지금 요 할아버지 얘기할 때 작은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어? 자기한테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이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아버지라면 요 할아버지의 동생은 자기한테 작은아버지가 되는 거잖아. 이제 요 인물들이 서로한테 뭐라고 호칭을 쓰는지를 보면 그 관계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할아버지의 자식이 예를 들어서 그지 뭐 2명 정도가 있다 싶다. 이게 뭐 1번 그리고 2번이 있다 싶다면 이 1번에게 태어난 자식도 있을 거고 또 여기 태어난 자식들이 있겠지. 그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이쪽에 태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큰 댁이니까 내가 이쪽에 태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큰 댁에서 태어난 큰 형님의 이 준식이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또 다른 어떤 형제 한 개 더 있다 그러면 이게 큰 댁이고 여기 나면 작은 댁일 거 아니야. 이제 지금 이제 작은 아버지가 또 작은 아버지 아니면 또 큰 아버지가 또 이런 할아버지의 동생이었던 작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읽고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고 큰 집 준식형이 말을 꺼내니까 막 화를 냅니다. 작은 아버지 뭐 제사? 말이나 되는 소리야? 왜 그 양반 제사를 우리가 지내? 그 양반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아버지도 그런 말 없겠지만 자 아버지도 그렇다면 이분이 만약에 아버지 그러면 이분의 동생은 나한테는 작은아버지 그래서 이 정도 쓴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그럴 마음 없겠지만 난 반대야. 무슨 낯짝 있다고 우리 집 제사밥 얻어먹어? 그 양반 망령인들 기독교식 제사밥 먹으려 들겠어? 그죠? 추모 예배라는 저 단어 때문에 아무래도 그지? 이거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했었죠. 술이 건화해진 큰아버지가 나왔네요. 큰아버지 맞네요. 그지? 거기 이제 준식이라는 자식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큰아버지가 당신 맏아들이 그런데 준식이 형을 삿대질하며 꾸짖었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남과 북이 첨예하게 이념 대립을 했을 때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가족에 섞여 있으면 그 가족 한 명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의 삶은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막 빨갱이라고 낙인 찍고, 그지? 뭐 공산주의자다 뭐 이렇게 낙인 찍어가지고 뭐 어디에 취직을 하려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어딜 가도 맨날 불신 검문을 당해야 되고요. 막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엄청나게 작은아버지 때문에 힘든 일들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이 큰아버지가. 그러니까 노발대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 문제는 5번에 여기서부터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갑니다. 1950년 12월 초순이었다. 자, 그러면 1950년 12월 초. 그럼 우리 1950년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뭐예요? 6.25 전쟁이 있었잖아. 요즘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했지. 일제는 물러갔어.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1950년 6월 25일에 전쟁 터졌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의 연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정보를 없다고 몰랐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50년 6.25가 발발했고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지? 뭐 한 5, 6개월 정도 지났겠지 그지? 그러니까 전쟁 발발하고 이제 막
조금 지났을 때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야? A, 저기 지금 보기 봐. A라고 해서 과거 1번으로 돌아간 거잖아, 지금. 그렇게 보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제비떼같이 창공에 하늘에 뜬 폭격기 편대가 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엄청난 양의 폭탄을 퍼붓고 있었다. 지금 전쟁 상황이야. 폭탄이 떨어지는 지점마다 불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종전전 일본 땅에다 그랬듯 미제가 즉 미국 비행기가 원작 폭탄을 떨어뜨릴 거란 소문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봄이 와도 저 땅에 풀인들 과연 싹을 틔우겠냐 싶었다. 그렇죠? 이렇게 막 폭탄을 맞고 지금 막 잿더미가 된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풀과 곡식이 나겠냐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의 황폐화되는 상황이죠. 나는 나 나왔다. 지금 1950년 12월 초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나는 고향 땅에 남겨둔 부모님과 그럼 고향 땅에 남겨둔 부모님이라는 말을 썼던 거 봤을 때 지금 전쟁이 터졌으니까 북쪽에서 살다가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아니면 고향을 떠나서 지금 피난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고향에는 계속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거야. 처자식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럼 처자식도 지금 놔둬놓고 왔네. 전쟁이 나도 나는 인민군에 소집되지 않았고 인민군은 북한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천역 적탄장 작업소에서 일했는데 탄광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죠. 일제 때 일본 시대 때 유경험자가 개천광산 석탄 채굴 노동자로 작업터를 바꾸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라는 인물은 일제강점기 때는 이런 탄광에서 일했던 유경험자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도 계속 이 석탄을 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민군이라는 군에는 소집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아니었으면 잡혀갔을 텐데 군에, 그지? 자, 그래서 10대살짜리까지 전선으로, 즉 전쟁터로 빠지고 잡혀가고 40대 장정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광산 노동자들은 전쟁 와중에도 이 전쟁터에서 쓸 석탄 채굴에 여념이 없었다. 전쟁 상황이 기울어 평양을 남쪽에 내줬다는 소식이 이 광산까지 전해지기가 10월 초 탄광이 폐쇄되어 읍내 집으로 돌아오자 아니나 다를까 뒤이어 국군과 연합군이 이 읍내를 점령했다.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 정도도 알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북에서 6.25 그 새벽에 갑자기 남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결국 요 낙동강 전선만 딱 남겨놓고 지금 다 점령을 당했었을 때야. 그때 정말 용감한 우리 국군들이 막 몸에다가 폭탄 싣고 그 인민군 그 탱크에 막 뛰어들고 막 그러면서 그 빨리 내려오는 걸 그나마 좀 저지시키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드디어 이제 유엔군들이 우리를 참전해서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인천 상륙작전까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전세가 뒤바뀌면서 우리 국군들이 막 치고 올라가고 위에서 또 이제 들어오고 하니까 그 갇혔던 인민군이 이제 섬멸당하고 다시 이제 힘을 모은 우리 그 유엔군과 국군들이 다시 치고 올라가서 북한의 일부 지역을 다시 다 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북에 살고 있던 내가 다시 내 마을로 다시 갈 수 있었던 이유였던 거야. 그 다음 뒤따라 들어온 치안대 그리고 한청 그리고 청방이 좌익분자 색출의 혈안이 되어 꼬투리가 잡덕하면 하루를 못 넘겨 처형하거나 그리고 재묻힐 구덩이 제갑하사 생매장 당했다. 자, 그럼 이게 상당히 지금 정말 암울한 우리 민족의 역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장면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소설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 좀 할게요. 국군과 연합군이 이제 읍내를 점령했다고 그랬잖아. 자, 우리 편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 뒤따라 들어온 게 누구라고? 치안대, 한청, 청방 요런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대. 이게 누구냐면 국군은 아닌데 군인은 아닌데 그냥 많은 젊은이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들어왔다서 좌익분자를 색출해야겠다고 지금 혈안이 되어 들어왔댔지. 소위 말해서 좌익분자라는 것은 빨갱이를 얘기하는 거야.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봐봐봐. 우리 민족이 정말 슬픈 역사인데 생각해봐라. 요 똑같은 예가 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 지역이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는 인민군의 어떤 점령지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은 누구는 지금 벌벌벌 떨겠어. 남한의 어떤 그런 협조하거나 또는 남한의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잡혀갈까 벌벌벌 떨어. 반대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민군이 들어갔으니까 막 이제 막 활기를 치고 다닐 거야. 이해돼? 그러다가 반대로 국군이 치고 올라갔어 이제. 그럼 다시 이 똑같은 지역이 상황이 역전돼 있어 이제. 어떻게 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막 무조건 죽이겠다고 난리고
우리 민족 안에서 이런 동족 아픔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군이 이 지역을 점령했으니까 이 남한 쪽에 있었던 그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모두를 다 죽이겠다고 보시겠지만 책초를 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작은 할아버지가 일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잡힐까봐 이제 벌벌 떨고 도망을 치고 막 이랬었겠지. 자, 사람 목숨이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던 험한 시절이라 청년 노동자 동맹 분소 부부장이었던 나로서는 우선 살아남자면 우익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할 처지였다. 그러니까 청년 노동자 동맹이라는 것 자체가